봐, 민호야. 이것이 내가 찾은 것이다. 호텔 영수증과 그와 그녀의 사진.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녀와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너처럼 나를 숨막히게 하지는 않아. 민호의 마른 방 아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남편을 바라보는 소영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호화로운 강남 아파트 한가운데서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고 한때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한 가족의 남은 것을 찢어버렸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은 폭풍우가 조용히 형성되는 곳이다. 겉으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가족이지만 그 격 뒤에는 신뢰의 붕괴, 제가 결코 직면할 수 없을 것 같은 비밀과 배신감이 있습니다. 행복은 한 가족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잘못한 것 같다. 상처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전한 지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들 지현 씨를 보호하고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번화하고 현대적인 지역인 강남에 사는 올해 34살 이소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은 압구정 뒤편의 한적한 작은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내가 아침에 자주 들르는 카페와 고급 상점들이 즐비하다. 남편 강민호 자상한 남자, 그리고 첫봄 햇살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5살 난 아들 지현 씨와 함께 산다. 우리 아파트는 1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의 전경이 보이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다. 밤에는 멀리 롯데월드타워 빌딩의 조명이 별처럼 반짝이며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항상 그 화려함 뒤에는 가족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호는 여의도의 한 대형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로 바쁘다. 그는 때때로 나에게 그가 만나는 긴박한 협상이나 재미있는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번은 그가 그룹 전체로부터 사무실에서 가장 품위 있는 신사로 선정되었다고 기쁘게 말했는데 이것은 나를 웃게 만들었지만 뿌듯할 수밖에 없었다. 제 작은 패션 상점은 큰 브랜드는 아니지만 창업 초기부터의 열정입니다. 매장은 청담동네에 있는데 매일 아침 카운터 옆에 서서 드레스와 액세서리들을 일일이 손수 챙긴다. 저는 손님들, 특히 그들이 곧 참석하게 될 특별한 데이트나 행사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하는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내가 젊고 몽상적이던 시절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지현 씨는 또 우리 세상 전부예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하루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한 번은 지현이가 진지하게 비 오는 날로부터 엄마를 지키기 위해 슈퍼맨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저랑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갔다. 도시의 분주한 회전 속에서 저는 항상 이 작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들이 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때 가게를 닫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다른 쪽 끝은 시어머니인 강선옥 씨가 방금 가벼운 사고를 당해 장기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목소리였다. 민호가 앞에 있던 서초구에 있는 병원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그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나는 둘 다 암묵적으로 이해한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할 것이다. 처음에는 며느리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선옥 할머니는 민호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남편을 잃었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것도 이해합니다. 며느리가 되는 것도 그 희생에 보답하는 방법 아닌가요? 그러나 그 후 내가 직면했던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것이 아주 부드럽게 시작되었다. 그녀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저는 깔끔하게 방을 정돈했고 창문으로 건물 아래 작은 하원이 내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새로운 상황에 익숙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에 그녀는 종종 침묵했고 때때로 민호의 일이나 오늘 저녁 식사에 대해 간단한 질문만 했다. 그러나 점차 그 침묵은 끊임없는 불평으로 대체되었다. 이 국은 너무 싱겁다. 양념하는 법을 모르니? 라고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녀가 말해온 집안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 심지어 민호의 옷을 고르는 방식까지 사소한 불평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옛날 민호가 어머니 말을 듣고 김 씨의 딸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이 집은 더 따뜻해졌을 것 같다며 가슴을 졸였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다.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지현이를 가르치는데 간섭하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한 번은 집집마다 장난감을 마구 갖다 놓은 지현이를 가볍게 혼낸 적이 있다. 그녀는 즉시 말했다. 그 아이는 5살인데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합니까? 옛날에 엄마가 민호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지현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멍한 눈빛을 보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닌 것 같다. 극적인 토요일 밤은 절정에 달했다. 일주일간의 긴 작업 끝에 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가 막 불고기를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선옥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불고기가군요. 민호가 고혈압인 거 몰라? 그 말은 한 방울의 물처럼 쏟아졌다. 참지 못하고 대답했다. 엄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항상 내 눈에 잘못 보이면 솔직히 말해 내가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 안의 공기는 즉시 얼어붙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지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고 선옥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놀라면서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그저 이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그녀는 책망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였어요. 나는 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끝이 없는 기대 속에서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계속 융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까? 강선옥 여사가 집안 살림을 일일이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처음에는 저는 그녀가 단지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 자녀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할머니는 항상 제 뒤에 서서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셨습니다. 소영아, 너는 김치를 더 작게 썰어야 해. 민호는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해. 미역국은 너무 푹 끓이면 안 돼요. 맛이 없어져요. 듣고 고치고 따랐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식탁에 내놓기 전에 아침 식사 전체를 사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하면 내가 볼 수 있게 사진을 찍어줘. 엄마가 민호가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라고 엄숙하게 말하면서 제 목을 뻣뻣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사진을 찍는 습관은 곧 일상적인 김무가 되었다. 내가 음식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평할 지점을 찾았다. 이 간장은 너무 짠 것 같아요. 이렇게 짜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또는 남대문 시장에서 야채를 사오라고 했는데 슈퍼마켓에서 야채는 전혀 신선하지 않아. 민호 씨는요? 그는 항상 조용하다. 처음에는 그가 단지 집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침묵은 나로 하여금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왜 말을 안 하세요? 정말 피곤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짧은 한마디를 대답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일만 하고 싶어. 이해해줘. 한 번은 민호가 모임을 마치고 늦게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지현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선옥 할머니가 식탁에 서서
소년의 죽그릇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 죽을 어떻게 푸는데 지현의 그릇이 이렇게 식어 보이나요? 좀 더 제대로 먹어야 돼. 방금 확인했는데 따뜻해요. 라고 화나서 대답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열심히 일했고 지현은 어려서 넌 이런 엄마가 될 수 없어. 절정은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수첩을 꺼내어 내 앞에 놓았다. 소영씨, 지금부터 매일 지출하고 매 끼니 메뉴, 심지어 지현이가 자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엄마가 제대로 된 걸 보려면 봐야 돼. 나는 놀라서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설마 저를 못 믿으세요? 그녀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어. 왜라고 싱긋 웃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방에 앉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저는 할머니의 눈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에게 소리를 지르고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를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나는 생각했다. 만약 계속 이렇게 한다면 가족은 여전히 나의 가족일까? 창밖의 햇살이 거실을 부드럽게 비추는 초봄 토요일 오후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침실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작은 피난처였던 방도 이제는 늘 공중에 떠있는 심판으로 답답한 느낌을 준다. 바닥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는 동안 민호의 옷장 밑에서 작은 선물 상자 구석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처음에는 치우는 것을 잊은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꺼내보니 고급스러운 금색 리본이 잘 포장된 선물 상자임을 깨달았다. 궁금해서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민호가 사준 물건은 분명 아닌 우아한 문양이 새겨진 정교한 팔찌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죄는 것은 동반된 작은 카드이다. 눈에 익은 민호의 손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은지에게. 나는 쪼그리고 앉아 손이 떨려 고리가 상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것 같았고 단지 그 단어만이 내 마음에 남았다. 은지가 누구야? 민호는 왜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말을 썼을까?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상처는 생각 하나하나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늦게 들어왔다. 나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코트를 선반 위에 걸었을 때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너는 청소를 하고 옷장 아래에 상자를 보았다. 그는 멈춰 서서 내가 읽을 수 없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떤 거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그리고 이 카드도.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칼날 같은 단어 하나하나가 방의 침묵을 따라갔습니다. 민호는 몇 초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소영아, 설명할 수 있어. 그는 말했지만 나는 그가 계속 말하게 놔두지 않았다. 설령 비싼 팔찌를 사서 이런 말을 쓰는 걸 설명이라고 하나요? 나의 말이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후회와 피로가 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은지는 제 동료입니다. 그녀는 많이 도와줬어요. 그 카드는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싱긋 웃었다. 감격.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만들었다고 썼고 이것이 감사라고 말했나요? 민호야,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아. 그 논쟁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민호는 오해일 뿐이라고 우겼지만 가슴을 태우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선옥 여사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서며 눈치를 살폈다. 너희 둘이 무슨 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니? 나는 조용했다. 제가 실패한 며느리임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라고 나는 못맨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날 밤 나는 민호 옆에서 뒤척였다. 그가 사명하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자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만약 이것이 단지 도해라면 왜 당신이 쓴 말이 그렇게 아픈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이에 제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거리가 존재했을까요? 그 팔찌와 카드를 발견한 후 나는 민호의 모든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 같지 않고 점점 더 늦은 저녁이 많아지고 그 이유는 여전히 연장된 회의나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나는 추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내 눈을 보고 매끄럽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그녀를 더한다. 어느 금요일 오후, 지현이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나는 민호가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우연히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하고 유별나게 친밀감이 넘쳤다. 그래, 제 시간에 갈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나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밤에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라고 그는 평소와 같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호가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에게 지현이를 봐달라고 부탁해 매장에 가서 물건을 검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다행히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동의했다. 나는 재빨리 택시를 불러 여의도에 있는 민호의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 보니 동료 몇 명과 함께 민호가 나왔다. 지난 다툼에서 언급했던 동료 은지 씨를 알아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모습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보다 어렸다. 하지만 동료들이 흩어져서 민호와 은지가 다시 함께 택시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사에게 들키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라고 말했다. 그들의 택시는 종로 지역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춰섰다. 나는 차에 앉아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민호의 설명, 사랑과 충성에 대한 약속, 이제 모두 고무한 말뿐이었다. 나는 뛰어들고 싶었고 즉시 대질하고 싶었지만 이성은 나를 붙잡았다. 거기에 들어가면 저는 어떤 것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리고 결국 제가 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나는 택시 안에 앉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운전사는 백미러를 통해 나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후 나는 그에게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회의가 길군요이라고 그가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침실로 가기 위해 저를 지나갔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커져서 어디서부터 채워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이 나만의 일방적인 노력일까? 라는 질문만 맴돌고 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문을 지나갈 때 나는 식탁에 미리 앉아 있었고 카드와 선물 상자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민호는 멈춰서서 카드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변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단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 이게 매일 늦게 들어오는 이유인가요? 민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했다. 소영, 너와 나 둘 다 이 결혼이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끈지는 날 이해해주고 넌 불평만 해.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꿈과 희망을 공유했지만 이제 그는 내가 낯선 사람처럼 차갑다. 나는 약해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실망과 억울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 씨, 지현 씨 생각 안 나세요?
당신은 그가 이런 가족과 함께 자라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저는 너는 내 옆에 있어주고 가족도 챙겨주고 그러는 넌 어때? 민호는 잠자코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인 강선옥 여사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는 카드를 대충 훑어보더니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무슨 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합니까? 라고 그녀가 물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다 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민호는 나를 배신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 저는 할머니가 화를 내고 아들을 꾸짖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역할을 잘했다면 민호는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거야 라고 제 귀를 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엄마는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 잘 챙기고 지현이 잘 챙기고 이 가족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엄마가 생각하는 거야? 선옥 씨는 팔짱을 끼고 침착하지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 현명한 여성은 남편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민호는 좋은 남자야. 그가 행복하지 않다면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해. 저는 완전히 망했어요. 온 세상이 내 눈앞에서 빙빙 돌았다. 좋은 며느리, 헌신적인 엄마,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려 했던 세월은 결국 그녀의 말 한마디로 부정되었다. 나는 민호를 돌아보며 나를 보호할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당신의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침실에 혼자 앉아 무한한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서울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온통 산산조각이 났다. 알아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야 할 때인가? 일어난 일이 있은 후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고 차가운 유리판에 샹들리에 불빛이 비쳤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호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나는 당신이 적어도 당황하거나 후회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아니, 민호는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그래. 근데 지현 씨 생각해봤어요. 이혼하면 그 소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말이 내 귀에 번개처럼 박혔어요. 이 가족을 위해 내가 한 모든 일을 어떻게 지현으로 협박할 수 있어? 나는 벌떡 일어나 화를 참지 못했다. 지현을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결코 집에 있지 않고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나는 결코 지현이 형과 형 어머니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 말다툼은 팽팽해졌고 말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늘 얌전한 편이었던 민호도 이제는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소영아, 내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 저는 항상 울고 불평만 해요. 지현이는 너처럼 연약한 엄마가 아니라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나 약해.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약하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배신할 것인가? 너 정말 치사하다. 이때 시어머니 강선옥 여사가 방에서 나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둘 다 조용히 해. 소영아, 너는 지현이를 결정할 권리가 없어. 아이는 강씨 집안의 손자이고 필요하다면 어머니는 지현 씨를 이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꿈도 꾸지 마. 그녀가 한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지현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비난과 강요만 하는 할머니, 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옥 할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셨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 중 누구도 지현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겠다. 모두와 맞서야 할 때라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요.
하지만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흔들리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이길 것 같니? 어머니의 후원으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육권을 쟁취할 것이다. 기회는 없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잠에 취한 지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하지만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지현이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현 씨의 양육권을 되찾으려면 분노나 논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씨 집안은 돈과 지위, 후원이 막강한데 나는 외톨이 여자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진실은 항상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현이 유치원에 있을 때 마포구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사립탐정 사무실을 찾았다. 차분한 모습이지만 눈빛이 예리한 중년 남자는 내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이혼과 양육권 획득을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날부터 나는 기다림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지현을 볼 때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다. 3주 후에 탐정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연한 노란 불빛이 비치는 작은 방에서 나는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내 결심에 힘을 실어준다. 민호와 은지가 종로 럭셔리 호텔에 들어서는 모습은 한 번이 아니라 2주 동안 3번 정도였다. 짧은 동영상은 프런트 앞에서 두 사람이 웃고 말하고 손을 잡는 장면을 촬영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호의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호텔 예약, 심지어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비싼 비용들이다. 당신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형사가 착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서들은 그가 배신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여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 혼자 앉아 청구서에 적힌 모든 사진과 글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읽을 때마다 고통이 솟아올랐지만 나는 내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지현이가 자고 있는 저녁에 민호를 불렀어요. 나는 그의 앞에 놓인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침착한 목소리로 민호야, 이건 은지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야. 그는 회사 돈을 써서 그녀를 부양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장의 귀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혼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현이는 나랑 있을 거야. 민호는 얼굴이 창백하다. 그는 나를 보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소영아, 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 정도까지 안 갈 것 같아. 나는 싱긋 웃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지현이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당신은 이 가족을 파괴했지만 나는 당신이 계속 그녀의 미래를 망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결은 그날 저녁 바로 끝나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전세를 뒤집으려 하지만 나는 이번에 내가 승리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안다. 그 사진들과 자료들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자유의 문을 열고 강씨 일가의 의도적인 손길에서 지현을 보호하는 열쇠이다. 주중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옛 친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가셨을 때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걸려온 전화들, 그녀가 대화할 때 긴장된 말투, 그리고 그녀가 민호에게 그녀의 개인 계좌로 급히 송금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조각조각이 난 것처럼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이 나를 들어오게 했다. 그녀의 방은 평소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침대 근처의 서랍에서 나는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다. 나는 봉투를 뜯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에는 모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막대한 대출에 관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빚을 진 사람의 이름이었다. 강민호, 내 남편. 나는 한 장 한 장을 계속 넘겼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결제 마감일이 가까워졌고 대출자들의 모호한 협박이 나를 온몸을 차갑게 했다. 선옥 여사가 민호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서류철 끝에 박혀 있었다. 민호 씨,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처리해주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알아? 엄마가 수년간 해준 것에 대해 내가 보답한다고 생각해라.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온몸을 떨었다. 민호의 배신뿐만 아니라 이제 더 끔찍한 또 다른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선옥 할머니는 가족들 중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빚을 지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내 머릿속의 조각들이 서서히 연결되었다. 시어머니가 항상 민호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 예비라는 핑계로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던 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재정에 대해 물었을 때 당황한 민호의 태도도 모두 이 사실로 이어졌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나는 거실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모았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저를 보고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엄마 하고 시작했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걸 설명해 줄래?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나서 눈빛이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저는 엄마의 물건을 뒤질 권리가 없어요. 누가 시켰어? 나는 할머니의 말을 띠건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엄마는 민호의 이름을 빌려 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게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현의 삶과 아들의 미래 모두를 망칠 거라는 걸 엄마 아세요?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눈빛은 약간 피곤하지만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소영,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돈은 강씨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강씨 가족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호를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를 도와야 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웃음소리였다. 강씨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을 가족 보호라고 부르나요? 엄마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 잘못된 일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요청하세요? 화가 치밀어 거실을 나섰지만 마음속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이 빚이 잔물방울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지현의 앞날도 망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민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희생과 실수가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온 선옥 할머니와의 전쟁도 이해가 간다. 이번 재판 첫날인 이날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초겨울의 추운 아침이었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철을 손에 꼭 쥐었다. 반면 민호와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선옥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고 민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은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그들 계획의 일부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호의 변호인 측은 재빨리 내 의뢰인 강민호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헌신적인 아들이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아들인 지현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반면 원고 이소영 씨는 아내와 어머니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내 의뢰인은 자녀 양육권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말은 나를 피가 나게 했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설 차례예요. 그는 천천히 서류철을 펴서 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각각의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변호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강민호가 여자 동료이는지 양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강 씨와 은지 씨가 근무 시간에 호텔을 여러 번 드나드는 사진입니다. 민호는 법정 안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이 비춰지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딕의 양육권을 따려는 방법인가요? 라고 묻고 싶은 눈빛을 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그뿐만 아니라 강 씨는 이러한 데이트에 대한 개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에서 수거한 내역서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자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법정 맨 뒷줄에 앉아있던 은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법정을 떠났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멈추지 않았다. 최종 문건집을 낸 제 변호사는 강민호 씨의 어머니 강선옥 씨도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 불투명한 금융권에서 거액을 빌린 사실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대출은 현재 연체되어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의 재정과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멎는 듯 했다. 항상 권위를 유지하던 선옥 여사는 이제 얼굴에서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나는 그냥 가족을 돕고 싶어서. 이건 소영이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나 판사는 그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철만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제 변호사는 제 의뢰인인 이소영 여사는 배신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가족의 압박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제시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여사가 소년 지현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민호는 말이 없어 얼굴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와 어머니의 모든 거짓말과 속셈이 빛에 노출되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 연기를 선언했을 때 나는 안도하며 법정을 나왔다. 추운 겨울 하늘 아래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나 자신과 지현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지만 나는 이것이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안다. 정월 중순의 추운 아침, 나는 판결을 듣기 위해 마지막 법정에 섰다. 내 숨소리가 잘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조용했다. 중년 남자인 판사는 정색을 하고 앞에 있는 서류철을 쳐다보았다.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의 증언을 청취한 후라고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법원은 강지현 소년의 양육권을 원고 이소영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심장이 몇 초 동안 멎는 것 같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해방 때문이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호를 본다. 그의 얼굴은 이전에 자신감이 없었고 혼란스럽고 무거울 뿐이었다. 판사는 이어 게다가 강민호 씨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상 강남의 아파트는 이소영 여사와 강지현 소년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강민호 씨는 어머니 강선옥 씨가 빌린 빚을 모두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판결은 법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 옳았다는 주장이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은 민호와 그의 어머니에게 쏠렸다. 선옥 할머니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변명은 없었다. 재판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지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이제부터 제가 아이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법원 계단을 내려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만만하고 거만했던 은지는 길모퉁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안하고 피곤한 눈빛을 보냈다.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가버렸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한 여성이 안타까울 뿐이다. 민호 측에서는 재판 후 재산 횡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회사에서 일시 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빚도 그가 갚기 위해 개인 재산을 팔게 만들었다. 한때 자존심이 강하고 강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돌아와 보니 달라진 게 느껴졌다. 더 이상 압박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지현 씨 방을 정리하다 보니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길에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강인함으로 모든 것을 직면하는 법을 배웠다. 지현이는 내 인생에서 유일한 비디고 다시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책상 위에 작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저와 지현이는 예전에 바다 여행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제 두 손과 마음으로 삶을 건설할 것입니다. 3월 어느 날 아침, 지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예전에 같이 패션숍에서 전화했던 오랜 친구입니다. 그녀는 자주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가끔 민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비록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나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소영아, 너 알아? 민호가 직장을 잃었어요. 회사는 작년 재무조사 후에 그를 공식적으로 해고했다. 그리고 은지는, 그녀는 서울을 떠났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지금 엄마랑 같이 경기 옛집에서 살아요. 힘들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고통스러웠던 나날의 기억은 잠시 돌아왔지만 흐뭇한 느낌 대신 가벼운 슬픔을 느꼈을 뿐이다. 슬픈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 우리 가족을 전날 막다른 골목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서 색칠을 하며 놀고 있는 지현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는 훨씬 더 컸고 천진난만한 미소와 빛나는 눈빛을 가졌다. 지난 1년 동안 엄마와 아이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 나의 열정이었던 청담동 인근에서 작은 패션숍을 다시 열었다. 매일 아침 지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출근한다. 삶은 넉넉하지 않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지현이를 집 근처 공원에 데리고 갔다.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동안 저는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봄 햇살을 느꼈습니다. 안도의 느낌이 내 마음속에 퍼졌다. 민호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까 봐 두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해탈이 나와 아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고통과 분노를 무색하게 했다. 이제 민호를 생각하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나도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머니는 인생은 긴 기차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승객들은 나와서 여러분 곁에 잠시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나에게 민호는 기차에서 내린 승객일 뿐이다. 그리고 저는 지현 씨와 함께 태연이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오후를 마치고 공원에 돌아와 새 액자를 펼쳐 방금 핀 벚나무 아래에서 찍은 지현과 저의 사진을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길의 상징이 될 것이다. 번망의 여지가 없고 아들에 대한 희망과 사랑만 남은 삶.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모녀가 넉넉한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4층 발코니에서 펼쳐지는 한강을 볼 수 있고 밤마다 물에 비친 도시 불빛이 반짝인다. 민호와 결혼하면서 꿈꿔왔던 곳은 아니지만 지현과 제가 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낮에는 패션 매장으로 바쁘다. 가게는 작지만 심플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옛 지인들은 제 이야기를 알게 된 후 격려와 격려의 말을 가지고 종종 들렀습니다. 매일 오후 유치원에서 지현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온다. 때때로 저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하셨거나 오늘 영어로 숫자를 세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기쁨에 젖어 자라는 지현을 보고 웃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에는 집에서 자기 전에 지현이한테 만화책을 읽어주곤 해요. 아이가 잠에 취했을 때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폭풍우를 극복했다. 앞 하늘이 맑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들이 완전히 끝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침묵에 잠겼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맴돈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민호 씨, 어머님, 그리고 은지 씨, 그들이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민호는 직장을 잃고 어머니에게 얹혀 살며 회사나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된다. 아파트를 잃은 선옥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충분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더 고민했던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대했던 것처럼 제가 냉정하게 거절할까요? 아니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끝났지만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할까요?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옛 생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제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던 희미한 상처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닫고 이불을 지현이한테 덮어주고 인과관계가 존재하든 말든 민호가 돌아오든 말든 지금의 내 삶은 충분하다는 걸 안다. 왜냐하면 결국 나는 자유롭고 평온함을 찾았기 때문이다. 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